이럴 때 해외에서 네. 관세 없이 농산물 막 수입하면 괜찮을 네.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네. 정부에서 이 농산물을 무관세로 좀 들여오자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봤는데 네. 그게 또 문제가 좀 있죠. 이게 항상 그러니까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농산물이랑 공산품은 좀 다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일단 계획이 1년치의 계획이 필요하고 또 생물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지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농업은 뭐 우리가 뭔가 좀 보호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뭐 수입품을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수입량을 늘리자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의 식량 주권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농산물 자급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식량 주권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인도에서 밀 수출을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밀 수확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도에서 소비할 밀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밀 수출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인도가 전 세계 2위, 3위 하는 밀 생산국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도에서 밀을 수입하던 국가들 혹은 다른 데에서 밀을 수입하더라도 어쨌든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하면 전 세계적으로 풀리는 밀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인도산 밀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뭐 빵 가격이나 라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파뮤 수출을 중단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대 생산지에서 수출을 중단해버리면 그 원료를 들여와서 가공하는 많은 한국 업체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죠. 이 물량 확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뭐 몇몇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겠다, 한시적으로 없애겠다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수입산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리고 롯데마트가 경쟁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수입 관세가 인하됐으니 우리도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그만큼 싸게 팔겠다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축산업계는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이들은 비상대책위를 출범하고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가 이게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은 처음 들었는데 네. 그러면 최근에 그런 이제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면서 네. 삼겹살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100g에 1,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분 600g에 한 근에 한 6,000원, 7,000원대에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수입 고기랑 이제 국산 한돈 가격을 비교하면 수입 고기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죠. 먹는 식품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 건 이제 충분히 들어서 알겠는데 네. 이제 우리가 점심 먹으러 나가면은 사 먹는 음식들이 네. 가격이 더 오른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네.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왜 그런 건가요? 그거 좀 이해하기 쉽게 네.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보통 다 원료의 측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뭐 밀, 파뮤 이런 원료가 가공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들어가기까지는 추가적인 이제 공정이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그 봉지에 빵을 만든다고 해보면 밀을 들여와서 이걸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식용 기름을 들여와서 이거를 업체들마다 맞는 레시피로 가공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걸 잘 반죽하고 섞어서 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빵에 포장지를 입혀서 유통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 밀 가격 올랐죠, 기름 가격 올랐죠, 포장 비닐 가격까지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료에서 우리가 직접 접하는 이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공된 음식은 더 증폭돼가지고 가격이 네. 올라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하기는 금 가격이 한때 많이 올랐고 원유 네. 가격도 올랐는데 정유사라든지 네. 금 관련 산업들을 보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그보다 더 뛰는 레버리지 네.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네, 거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배달이 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공 음식이 너무 비싸지고 거기다가 배달료까지 추가가 네. 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많이 시켜 드시다가 이제는 오히려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겠다 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취재하신 기사를 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취재하고 있는 분야에서 화두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의 화두가 밀키트예요. 그러니까 밀키트가 아시다시피 부대찌개 밀키트라고 하면 우리가 부대찌개를 만들 때 필요한 양념들 이미 다 조리가 되어 있어 들어있고, 라면 사리도 들어있고, 햄도 냉동으로 들어있고, 떡도 있고, 이렇게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밀키트인데, 이 밀키트를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한국야쿠르트 이런 제조사들이 밀키트 출시 경쟁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이런 유통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가공식품에서 식품업체들의 다음 경쟁지는 밀키트 시장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가 프레시지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밀키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맛집들 아니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뭐 특별한 레시피 같은 거를 일단 가져와라. 가져오면 우리가 이걸 밀키트화해서 판매해주겠다. 이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키트 시장도 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실제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뭐 그걸 제가 일일이 인구수를 조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조사나 유통사들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 신세계푸드라는 그 식품 제조 회사에서 크로와상 생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생지 판매량이 직전 분기 대비 올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전 분기인 4분기는 원래 연말이라서 뭐 홈파티 수요로 굉장히 판매량이 많았는데 그때보다 더 판매량이 늘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뭐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를 가서 뭐 빵 한 봉지에 2,000원 주고 사 먹기가 두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생지를 사서 반죽을 사서 집에서 돌려 먹겠다, 만들어 먹겠다,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생크림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서울우유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뭐 우유, 대표적인 상품 우유나 치즈 같은 게 굉장히 판매 비중이 높았는데, 의외로 생크림처럼 베이킹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의 판매량도 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높은 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직접 만들어 먹는 트렌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계 기자님도 이렇게 밀키트 사용해서 음식 이렇게 조리해서 드시고 그러시나요? 제가 원래는 이곳을 출입하기 전에는 밀키트는 뭔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물을 사서 직접 씻고 다듬어서 조리하는 거랑 공장을 거쳐서 나온 제품이랑 사실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후자가 훨씬 더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맛을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밀키트를 조금 더 이제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4인 가족인데 재료 사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양도 너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사 먹는 것보다 더 가격이 단가가 비싸지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밀키트들을 사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뭐 1인 가정, 2인 가정 이렇게 소규모 가구일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걸 사 드시는 거 보면 포장 단위라 그럴까요? 양이 작은 단위로 돼서 맞아요. 나오는가 보죠?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유통업계에서 이제 소포장, 그다음에 소품종, 소생산 이런 어쨌든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소량, 소분해서 판매하는 전략이 나온 지 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밀키트가 잘 팔리는 이유도 자취생들을 생각해보자면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고 남은 그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밀키트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밀키트가 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조리 과정이 간단하다도 있겠지만 처리하는 데 그렇게 큰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소분되어 있으니까 그냥 먹고 끝내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식품값 많이 올랐다.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뭐 여름 지나면 추석이잖아요.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잡기가 힘든 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노동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월급이 또 오르면은 또 인건비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유발이 되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강화시키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강화되는 이런 경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엊그제 보니까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불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취업자가 많다. 네. 근데 취업자가 또 완전 고용에 가까우면은 이 월급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황은 안 갈지언정 이 인플레이션이 잠깐 유발되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한쪽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네네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 상투적인 말이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체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급이 오르면 좋겠지만 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런 정책 위반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삼을 것이냐. 월급이 올라도 물가 오르면은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네. 사실은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물가 그러면 언제쯤 안정될까?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취재하시면서 이런 점들이 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얘기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상무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취재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자꾸 내려가는데 이거 언제쯤 잡힐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려운 그때 질문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하니까 여쭤봤단 말이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물가가 언제 잡힌다, 뭐 어떻게 잡힌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점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농작물의 경우에는 수급 조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급 조절을 좀 정부가 나서서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어떤 작물을 얼만큼 재배를 해라 이런 거를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알려주면 농민들도 뭐 어떤 작물을 얼마나 재배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0년쯤에 그 금배추 파동이라고 추석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넘는 그런 배추가 굉장히 비싸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정부는 생각을 했겠죠. 시장에서 배추 공급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작황이 안 좋으니까 배추 공급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배추가 비싸진 거라면 이 공급을 좀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것이 수입품을 들여오는 거였습니다. 중국산 배추랑 미국산 배추 일부. 그래서 이렇게 다 들여와서 가격이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 이듬해 5월에 봄 배추가 나오는 시기에 이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출하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내산 배추도 이미 많이 이제 출하가 돼서 가격이 안정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미 수입해둔 중국산 배추, 미국산 배추가 더해지니까 이제는 배추의 가치가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배추 밭을 막 갈아엎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런 수급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농업 쪽에도 어떤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량 조절이라든지 수급 조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후랑 상관없이 작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관련 데이터를 전산화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에그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농산물이 공산품과 달리 수급 조절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김씨 농부가 그래 뭐 한 날이 이렇게 더워지면은 뭐 씨를 뿌렸지 뭐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감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뭐 온도나 습도 아니면 뭐 작물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농사를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 농업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개발들이 민간 에그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그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에그리컬처랑 이제 테크랑 테크놀로지. 네, 기업이요. 그러고 보면 IT 네. 또는 뭐 생명과학 쪽에서 네. 굉장히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지난 몇 년간. 네. 그걸 보면은 이런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네.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이 아까 말씀하신 에그테크 쪽에 경쟁이 붙고 그다음에 그런 예측을 잘 한다고 하면 네. 이런 농산물 수급이 굉장히 맞추기 힘든 것인데 네. 그래도 그쪽에서 가격 폭락이라든지 가격 너무 뛰는 걸 막아주는 네.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경재 기자님하고 유통, 식품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주제가 인플레이션이 제가 취재하는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주제를 선정하기는 했지만 사실 말하면서 좀 씁쓸하긴 했어요. 왜냐면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힘든 시국도 언젠가 잘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자님께서 쓰시는 글 중에 그 대게, 네. 자꾸만 대게 네. 해서 저는 그때 잘 먹었고요. 네. 또 그런 기사 쓰시면 제가 빨리 가서 네. 쌀 때 잘 먹고 그다음에 감사 메시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쓰고 싶은 기사가 약간 그런 거예요.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기사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음식료품 전반의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읽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기사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런 가격 기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만 반복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는 좀 싸졌습니다. 뭐는 좀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정보를 저도 제공하고 싶네요. 네, 기사 잘 보시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